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와 조금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조금 낯설리라 생각합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가? 당신이 이 영상을 찾은 것은 아마도 이 질문 때문일 겁니다. 혹은 그 질문 때문에 밤을 새워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60대가 되셨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관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들이 변했습니다. 자녀는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을 걸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는 아침에 밥을 함께 먹으면서도 왠지 침묵이 자연스럽고 그 침묵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병에 걸렸고, 누군가는 멀리 떠났고, 또 누군가는 아무 연락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게 나이가 드는 것이구나. 이게 인생의 말년인가. 그리고 조용히 상처받습니다. 잠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 봅시다.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이 거리감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잘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모르고 내 진심을 외면해서일까요? 혹은 그저 세상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내 경험상 우리 인간들이 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이미 답을 가지고 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요? 라는 질문은 이미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라는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왜 배우자가 나를 이해 못할까요? 라는 질문은 이미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다릅니다. 나는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을까? 내가 상대에게 요구한 것이 정말 합리로운 것일까? 내 마음이 상한 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일까? 아니면 나의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이 질문들을 마주하는 순간 관계의 풍경이 조금 달라 보일 겁니다. 상처는 여전하지만 그 상처의 의미는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진 것은 비극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60대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충분히 많이 상처받았고 그것은 당신에게 지혜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테네에서 광장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젊은이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경험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그런 지혜입니다. 기대가 커질 때 상처도 깊어진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무언의 기대가 생깁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그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랐나요? 혹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당신을 잘 돌봐줄 자녀가 되기를 바랬나요?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평생을 함께 이해해줄 사람,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줄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나요? 그 기대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기대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녀는 당신이 바라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녀가 당신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왜 자주 연락하지 않니? 왜 나의 말을 무시하니? 왜 내가 조언해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니? 하지만 당신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알고 싶었던 것은 자녀가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
당신의 기대가 옳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당신은 자녀를 통해 자신이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확인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인이 오지 않자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를 봅시다. 몇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의 관계만큼 복잡한 것이 있을까요? 초반에는 당신도 배우자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고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초반 부분입니다.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익숙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익숙함 속에서는 무심한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이것 좀 해줄래? 왜 아직도 이러니? 넌 언제나 이렇더라 라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배우자를 향한 것이지만 이미 상대방을 진정으로 보지 않은 말들입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역할로만 봅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배우자라는 역할로만 봅니다. 반복된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한 말이 왜 그렇게 들렸어? 라는 한숨이 나옵니다. 당신은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품은 채로 침묵합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침묵을 읽으려 하지만 이미 몇십 년간 쌓여진 침묵의 벽이 있기에 그 침묵을 더 이상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만 쌓여갑니다. 사실 나는 너에게 더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어. 사실 나는 내가 당신의 기대를 못 채워서 죄송합니다. 사실 나도 혼자라고 느껴요. 이런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 안에서만 맴돕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맴돌 때마다 당신들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더 커집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를 봅시다. 젊을 때 친구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당신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누군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이나 딸이 멀리 있어서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연락이 줄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전화를 걸 수 없었고, 무심코 다음에 봐라고 말했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에서 선택의 대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친구를 만날 때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소중한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은 가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로 당신을 상처 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은 것입니까? 배우자의 무심한 말들입니까? 친구들의 연락 감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관계가 예전과 같기를 바라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상처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그 실패의 경험이 당신을 상처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는 근본적 무지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자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왜 그렇게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상처받은 것은 자녀가 당신을 배신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기대라는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비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거리를 느끼는 것은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배우자를 진정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연락이 줄어드는 것은 친구들이 당신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모두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이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관계의 거리 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조절하는 행위이다. 당신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도 당신의 마음에는 저항감이 있을 겁니다. 거리를 둔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깝다고 해서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거리가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나는 지난 몇십 년을 돌아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상처받는 순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리감 때문이 아니라 가까움 속의 오해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너무 가까이서 봐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거대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너무 가까이서 봐서 자녀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거리 두기를 배우면 그것이 달라집니다. 거리 두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위에 당신의 기대라는 렌즈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이번엔 명절에 못 갈 것 같아. 거리 두기 없이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못 간다고? 나를 외면한다는 뜻이네. 나는 이렇게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당신의 마음은 자녀의 한마디를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를 배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자녀가 명절에 올 수 없겠구나. 분명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일이 바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자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군. 같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거리 두기가 필요한 세 가지 순간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첫 번째 순간, 감정이 감정을 부르는 순간.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무심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말을 통해 배우자를 상처 주고 배우자의 상처가 다시 당신을 상처 줍니다. 이것이 감정이 감정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는 거리 두기가 필수입니다. 당신은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받은 감정에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충동에 따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본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연결이지 배우자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인식의 순간이 거리 두기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순간, 상대의 말보다 지나친 해석이 앞설 때 당신의 친구가 며칠을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나를 버린 거야? 당신의 마음은 상대의 침묵 앞에서 온갖 부정적인 해석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해석들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친구는 단지 바빴을 뿐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해석이 앞서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해석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좀 못 봤네. 친구는 대답합니다. 아, 요즘 일이 너무 바빴어. 정신을 못 챘어. 미안해. 보세요. 그 순간에 당신의 모든 부정적인 해석이 사라집니다. 친구는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단지 바빴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순간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커질 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계속 조언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잘못된 결정을 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당신의 마음은 자녀를 바꾸려고 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자녀가 불완전하게 보이고 당신은 그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당신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는 당신의 기대에 맞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실질적인 6가지 실천 기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천 기술이 해석을 늦추는 연습.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 말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이 당신을 가장 많이 상처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3초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3초 동안 아무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3초 후에 당신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이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말합니다. 너는 왜 자꾸 내 말을 무시해? 당신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무시했는데요? 하지만 거리 두기를 배운 당신은 3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배우자는 답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보세요. 이제 당신들은 다른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실에 대해 싸우고 있지 않고 당신들의 욕구에 대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실천 기술 이 상대의 한마디를 사실과 감정으로 분리하는 훈련. 당신의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봤어. 미안해. 너는 뭐해? 당신의 마음은 이 말 속에서 사실을 읽습니다. 친구가 바쁘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이것을 감정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친구의 우선순위에 없다. 이것이 혼동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친구가 바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더하면 그 사실은 왜곡됩니다. 당신은 바쁘다는 사실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이 둘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는 지금 혼자라고 느껴진다. 친구가 바빠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외롭다. 하지만 당신은 그 감정을 사실로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의 외로움은 진짜이지만 친구가 나를 버렸다는 해석은 거짓이다. 친구는 바쁠 뿐이다. 이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실천 기술 3. 나의 기대와 현실을 비교하는 질문.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기대대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묻고 싶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이 정말로 합리로운 기대인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기대한 대학을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는데 자녀가 이 정도 기대는 따라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학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감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대는 절반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절반은 당신 자신의 자존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의 그 자부심이 당신이 기대한 것의 절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인식의 순간 당신의 상처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처의 의미가 변합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슬퍼하는 것은 자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대라는 무게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천기술사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 투영하지 않는 법. 이 기술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번엔 정말 끝이겠구나. 당신의 현재는 당신의 과거에 의해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의 배우자의 침묵이 지난 30년의 모든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침묵은 단지 지금의 침묵일 뿐입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일은 현재의 순간을 현재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인식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고 버려진 기분이 든다. 당신은 이것을 과거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현재의 상황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날 외로웠어. 당신이 뭔가 있으면 말해줄 수 있을까? 배우자는 답합니다. 미안해. 난 단지 피곤했어. 그 순간 당신의 과거의 상처들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천 기술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지혜. 이 기술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그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원칙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대방을 부정하기 위해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전하기 위해 말하려고 한다면 말하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의 자녀가 또다시 당신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노합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넌 왜 이렇게 자꾸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몇십 년을 살면서 쌓은 경험이 그 정도의 가치도 없니? 이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자녀를 바꾸기 위해 말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감정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찾으십시오. 내가 지난 몇십 년을 살면서 쌓은 경험을 당신이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버려진 기분이 든다. 내가 당신을 도우려고 한 것이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면 나는 죄송하다. 이것을 말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감정입니다. 실천 기술 6 감정이 훅 올라올 때 숨 고르기 10초. 마지막 기술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향해 무심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훅 올라옵니다. 당신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싶습니다. 멈추십시오. 10초 동안 당신은 숨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1점, 2점, 3점. 당신의 신체가 진정됩니다. 당신의 감정도 진정됩니다. 그리고 그 10초 후에 당신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당신의 본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10초는 작아 보이지만 이 10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기술들을 실제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다릅니다. 당신이 자녀와 나누는 대화 방식은 당신이 배우자와 나누는 대화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당신이 친구와 나누는 상호작용은 당신이 자녀와 나누는 상호작용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각각의 관계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당신이 자녀를 낳았을 때 당신은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위해 노력했고 당신의 모든 경험을 자녀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기대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녀가 당신의 조언을 따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당신은 자녀가 당신을 이해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당신은 자녀가 당신의 희생을 인정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당신은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낳을 때 정말로 자녀의 감사를 기대했습니까? 당신이 솔직하다면 당신의 대답은 아니다일 겁니다. 당신이 자녀를 낳을 때 당신은 자녀의 감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당신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마도 당신이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의 신체가 쇠약해지면서 당신이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럴 겁니다. 당신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자녀가 나를 돌봐야 할 차례다. 내가 자녀를 위해 한 모든 것이 돌아와야 할 차례다. 하지만 자녀는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돌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내가 제안하는 것은 질문 중심의 의사소통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조언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언을 주기 전에 당신은 먼저 묻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일은 잘 되고 있니? 자녀가 대답합니다. 요즘 좀 힘들어. 이제 당신은 즉각적으로 조언을 주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미 말했잖아. 넌 너무 많이 약속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당신은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은 묻습니다. 무엇이 힘든데? 자녀가 대답합니다. 일이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하고. 당신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해? 자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냥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보세요. 이제 당신은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조언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말합니다. 그럼 말해줄래? 나한테 말해줄래? 자녀는 말합니다. 당신은 듣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조언을 삼킵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단지 듣습니다. 그 순간 당신과 자녀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녀를 진정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는 가장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당신들이 상처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들 사이에는 잔소리 침묵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왜 자꾸 내 말을 무시해? 난 몇십 년을 당신 옆에 있었는데. 배우자는 침묵합니다. 당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배우자의 침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말이 없어? 대답이라도 해. 배우자의 침묵은 더 깊어집니다. 지금은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잔소리 침묵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뜨려야 할 침묵은 많은 말이 아니라 감정의 뒤에 있는 욕구입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배우자는 침묵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져. 그래서 자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보세요.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감정 뒤에 있는 욕구를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래? 라는 욕구를 말입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자신의 침묵 뒤에 있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너를 무시하려고 침묵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말하는 게 어렵고 내가 틀릴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야. 난 너를 사랑해. 난 단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힘들 뿐이야. 이것이 진정한 대화입니다. 이것이 당신과 배우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 뒤에 있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판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친구 관계는 자녀 관계나 배우자 관계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는 본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60대가 되면 친구 관계가 점점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친구를 다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는 만나고 누군가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친구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관계로 나누어 보십시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란 당신이 의무감 때문에 만나는 관계입니다. 당신은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당신은 그 친구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관계란 당신이 만날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관계입니다. 당신과 친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냉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요즘 나는 좀 바빠. 자주는 못 봐도 괜찮을까? 친구가 이해한다면 당신들은 계속해서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록 만나는 빈도는 줄어들겠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억지로 압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욱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심오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상처를 어떻게 지혜로 바꿀 것인가? 내가 아테네에서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를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탐구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깊이 있게 탐구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상처받은 순간을 탐구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것은 그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탐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탐구해 봅시다. 내가 정말로 상처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원했다. 나는 자녀가 나의 기대대로 살기를 원했다. 나는 자녀가 나를 존경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자녀가 나의 기대에 따르지 않자 나는 나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껴졌다. 이 깊은 수준의 이해가 나타났을 때 당신의 상처는 변합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자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욕구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분노는 연민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자녀를 비난하는 대신 자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자녀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
내가 자녀에게 당신의 부담을 더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번의 상처가 인생 전체를 덮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무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몇십 년이 모두 거짓이었군. 나는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거야. 내 인생은 실패했어. 이 순간 당신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재의 한순간을 당신의 전체 인생으로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사고 훈련을 권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후에 당신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지난 몇십 년의 나의 인생이 정말로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지금 이 순간이 힘들 뿐일까? 당신이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지난 몇십 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함께 웃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당신들은 함께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무심함도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이 100% 행복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0% 실패한 것도 아니다. 나의 인생은 행복과 고통이 뒤섞여 있는 아주 평범한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인의 책임과 나의 책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분노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 해준 것들을 생각해보면 친구는 나한테 이럴 수 없어.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을 상처 준 것은 친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처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을지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신은 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먹이는 것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들이 분노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친구가 나를 상처 준 것은 친구의 책임이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나의 인생 전체를 차지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친구를 용서한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이 선택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이 정말로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가? 당신은 이제 60대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깊이 이것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관계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자녀가 나를 돌봐주길 원한다. 배우자가 나를 존경하길 원한다.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한다라는 기대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 나는 단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 나는 단지 누군가와 함께 이 순간을 공유하고 싶다. 이것이 60대의 당신이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봅시다. 당신이 상처받은 이유는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당신의 사랑을 거부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상대를 자신의 기대로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대의 행동을 당신에 대한 말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거리를 두면 당신은 자녀의 삶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거리를 두면 당신은 배우자의 마음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거리를 두면 당신은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천은 다음 깨달음입니다. 가까움이 사랑이 아니라 이해가 사랑이다. 당신이 자녀를 많이 본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배우자의 침묵 뒤에 있는 감정을 이해할 때 당신은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친구를 자주 만난다고 해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친구의 인생을 존중할 때 당신은 친구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60대에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정의입니다. 잠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봅시다. 당신은 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감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계 회복 3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번 당신의 자녀에게 연락하십시오. 당신은 자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최근에 너에게 자주 잔소리를 했나 싶어. 미안해. 나는 너를 통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할게. 당신의 자녀는 놀라워할 겁니다. 당신의 자녀의 눈에 눈물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과 자녀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번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전하십시오. 당신이 배우자 앞에 앉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을 배우자의 손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즘 외로워했어.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당신 탓으로 돌렸어. 미안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과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 혹시 당신도 뭔가 얘기해 줄 게 있을까?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배우자도 자신의 침묵을 깨뜨릴 것입니다. 3번 당신의 친구에게 단순하게 연락하십시오. 당신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뭐해? 나 너 생각났어. 시간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 너의 진정한 모습으로. 그 메시지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를 행동으로 옮길 때 당신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확실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기대대로만 산다면 당신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항상 이해한다면 당신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모든 말을 동의한다면 당신은 친구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관계 속의 불완벽함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관계 속의 오해는 당신이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 속의 거리감은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을 다시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60대가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당신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다시 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침묵 뒤에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거리 두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2400년이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질문에 대해 더욱 깊은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이해입니다. 이해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삶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